오늘의 주제가 자산관리라고 하는데 한국은행 직원분께서 제 자산을 관리해주고 상담을 해주시면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려면 지금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좀 궁금한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자산 관리를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를 안 하고 계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숨만 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버시는 거는 네.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배달의 민족 주로 쓰고요. 배달의 민족. 와, 좋다는 거 있으면 좀 들어가고 아는 형이 전화 와가지고 좀 투자 좀 할래? 그럼 좀 투자 좀 하고 부모님 드리고 CPU를 산다든지 컴퓨터 쪽 사고 인터넷 쇼핑 좀 하고 쿠팡 좀 시켜 먹고 보통 이렇지 않나요? 너무 심각한가? 이런 거 원하시는 건가요? 이게 네. 집, 예금, 적금 그리고 투자 통장에 이렇게 이게 투자가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위험하지만 천장에 빨리 갈 수 있게 근데 약간 이런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자산을 번 거를 앞으로 내가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재산을 더 불리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아주 좋은 시간 같아요.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우. 100세 시대 노래도 있는데 100세 시대 노래 나온 지도 한참 지났는데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요 2020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80.5세, 여성의 경우에는 86.5세라고 하거든요. 은퇴 연령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60대에서 은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후에는 별다른 소득 없이 계속 지출만 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장수 리스크. 이거 오래 살아도 리스크네.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금융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그리고 계획 없이 사용하는 지출들이 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적인 금융 계획이 지금이라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출을 어떻게 쫄쫄 굶어야 되나요? 뭐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출을 확 줄여야 되냐, 무조건 아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자. 전략을 세우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장 쪼개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4개의 통장을 준비해서 급여 통장, 지출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이렇게 4가지 용도로 구분을 합니다. 급여 통장은 고정 수입이라든가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인데요.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대출금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을 자동이체 시켜주는 방식으로 고정 지출을 관리하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출 통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달에 변동 지출을 30만 원만 쓰겠다, 그 지출 규모를 관리하는 통장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금 통장하고 투자 통장은 있잖아요. 그 비상금 통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경조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30만 원을 잡았는데 이번 달에 50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지출 통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상금 통장에 있는 돈을 지출 통장으로 이체시켜서 20만 원을 더 쓰는 거죠. 그런 비상금, 이머전시 그거예요? 그렇죠. 이 비상금 통장에 돈은 어떻게 적립을 해야 하느냐, 지출 통장에서 매달 30만 원을 쓴다고 하면은 어느 달은 25만 원 쓸 수도 있잖아요. 남는 돈을 비상금 통장으로 옮기고 그거를 나중에 진짜로 필요할 때 지출 통장을 옮겨서 추가적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비상금이구나. 그 비상금이라는 규모 자체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한 100만 원 정도만 필요해, 어떤 사람은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인이 생각한 비상금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여윳돈을 투자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서 이거를 앞으로 불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투자 통장에서 어디 투자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그것도 정해져 있나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려고 하는 투자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노후를 대비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 상품을 선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투자를 할 때는 투자 목적,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투자를 할 때 내 원금이 손실될 우려는 없는지, 이런 안정성이라든가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기대되는 수익성, 혹시 모를 돈이 필요할 때 투자했던 자산을 바로바로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황금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가 예리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안전해.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도 있어. 미래 가치도 있어.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다시 환급을 할 수 있어. 다시 뺄 수 있어.
이렇게 다 해주는데 어디서 받아주고 어디서 수익이 나고 얼마큼의 원하는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해가 수익이 창출되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푼도 못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이게 3,000만 원 돼서 내년에 돌아올 수 있어. 이런 거에 사실 투자를 하는 게 더 손이 가지만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어. 너 내후년에 1,020만 원 정도 내가 보장해 줄 수 있어. 그 대신 언제든지 네가 뺄 수 있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20만 원, 30만 원 내후년에 받을 수 있는 그냥 일반 통장에 놔두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투자 상품마다 위험성이나 안정성, 수익성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수익성도 챙기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거에 투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말이죠. 네네. 예금 이자 요즘에 빵빵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통장에 넣어놔서 괜찮지 않나요, 요즘에는? 네, 맞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안정성도 있는데 최근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있던 돈들이 많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예금하고 적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그건 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예금은 자유통장, 적금은 그 연 단위로 묶는 게 적금 아닌가요? 예금이라는 거는 한 번에 원금을 모두 넣어놓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그런 투자 상품을 말하는 거고요. 그게 예금이에요? 그게 적금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투자 기간을 설정을 하는데요. 매달 일정 금액을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네. 만기가 되면은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을 말하는 거고요. 적금은 매달, 예금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원금 전체를 넣어놓고 만기가 되면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원금, 예금과 적금에 투자하는 금액이 같아요. 이자율도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예금과 적금 중에 어떤 것이 만기에 받는 이자가 더 많을까요? 금리가 똑같은데 이자가 다르다고요? 예금하고 적금하고? 투자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예금 같아요. 맞습니다. 원금 1,200만 원을 12개월 동안 연이율 6%로 투자를 한다고 해볼게요. 네. 예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달에 1,200만 원을 한 번에 예금 통장에 넣습니다. 네. 만기 12개월 후에 1,272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100만 원씩 첫 번째 달에 100만 원, 두 번째 달에 100만 원, 세 번째 달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달까지 100만 원을 넣습니다. 첫 번째 달에 넣은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6%를 다 받는 거고요. 네네. 근데 그 다음번 달에 넣은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요 한 달 기간 동안은 맡기지 않는 거잖아요. 6%에 12분의 11만큼의 이자만 붙는 거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자가 39만 원, 그래서 1,239만 원으로 예금보다는 적게 되는 거죠. 적금 들어서 연 이자 6%예요 해놓고서 예를 들어 1억 넣으면 1억 600만 원이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이거를 나눠서 넣으면 1억 6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적금 들 때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본 다음에 확인하고 들어야겠네요. 적금. 은행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그래서 저축으로 종잣돈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팁은요, 뭐 예금이든 적금이든 이렇게 굴리고 나서 만기가 됐을 때 예금으로 전환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수익이 높으면은 리스크가 크죠. 그러면 또 직접 투자 말고 간접 투자를 하면 또 위험이 좀 줄어들지 않나요? 펀드를 거의 다 이제 간접 투자로 알고 계신데 펀드 말고 또 다른 간접 투자 방법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금전 신탁이라고도 있어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맡겨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눠주는. 여기도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그럼요. 수수료가 당연히 발생할 거고요. 그 외에도 리츠와 같은 부동산 관련 간접 투자 상품 이런 것들처럼 간접 투자 상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투자와 관련해서 과장님만의 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네네. 계란을 그린 거거든요.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투자자가 있는데요. 네네. 안드레 코스톨란이라고 금리 변화에 따라서 투자 자산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 달걀 모형 이론이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바닥 부분을 금리 저점, 꼭대기를 금리가 가장 높을 때 금리 정점이라고 했을 때 저점에서 정점으로 올라가는 이 시기는 주로 호황기고요. 오른쪽 부분은 불황기. 호황기 때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이익이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끼고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 오르는 시기에는 금융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매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점에 거의 다다를 때, 경기가 거의 고점에 다가올수록 기업의 수익이 더 이상 증가하기가 어려워요. 한계치에 다다라.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매도를 하고요. 예금을 입금하는 이런 투자 방식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금리가 하락할 때는 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잖아요. 이럴 때는 다시 예금을 인출하고요. 금리가 하락할 때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투자 상품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채권입니다. 매수를 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와서 다시 저점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채권은 다시 매도를 하고요. 부동산이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부동산 살 때 대출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이렇게 금리의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 상품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달걀 모형 이론을 제시한 겁니다. 자산 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이 내용 꼭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있으면 더 알려주시죠. 방금 전까지는 어떻게 재산을 늘리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보험이라든지 연금저축과 같은 예기치 않는 일 발생할 때 대비한 상품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투자 목적 측면에서 집을 사거나 할 때는 주택 청약 저축이라는 상품도 있고 세금, 절세 상품도 한번 알아보셔서 같이 자산을 운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 손에 이렇게 뿅망치가 도착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맞추게 되면 네. 과장님께서 맞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제가 맞으려고 문제도 쉽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문제일지. 정말 쉬운 건데요. 네. 예금자 보호법 있잖아요. 네. 5천만 원.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이 될까요? 어려운데? 저축은행 어떤 저축은행 종류가 어떤 거죠? 제2금융권. 제2금융권도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와,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답은 X입니다. 왜 X라고 생각하냐? 제2금융권도 해주면 제3도 해달라 그래요. 그럼 제4도 해달라 그래요. 다 해달라 그래. 다 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도 은행별로 다 5천만 원씩 되는데 이거 거기까지 다 하면 내 생각에는 다 못 해줄 것 같은데. 정답은요? 오, 저축은행도 해준다고요? 그럼요. 저축은행도 되고요. 보험사, 이렇게 제2금융권도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부서질 때까지 맞아봤는데 안 아파요. 여기다가 어떻게 될지 한 번만 때려보세요. 이거 안 돼. 네? 뭐야, 이 사람 뭐야? 하나, 둘!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문제? 아니, 때려야 하죠.